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예,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밤에 약간 추워가지고 처음으로 이불 꺼냈어요. 이불이요? 누가 이불 없으셨습니까? 그러면 너무 더워서. 오늘 저희 본론은 가장 따끈따끈한 법률 이슈인 대통령 광복절 사면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영화로도 나왔었죠. 설경구 송은하가 나왔고. 저도 이거 배달의 한결에 매일 아침 쓰는 배달의 한결을 쓰면서 박 대통령의 내로남불 이렇게 썼더니 엄청난 호응이 있었어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래가지고 아. 박 대통령이 성완종 사면 2차례나 했다고 비난을 했고 그렇죠. 공약을 하실 때도 경제사범 대기업 쪽은 되도록 사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기분 나쁘죠. 예전에 그 검찰에 있을 때 중수부 있을 때 수사를 했는데 어떤 양반이 이제 몇 천만 원 받았어요. 그게 명백히 나와. 네. 그리고 자기네가 감독하는 기관에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물어보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뭐 부인할 수 없으니까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 자기가 승진한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준 거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더니 자기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기소했더니 재판에 갔는데 판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지만 뭐 이게 왜 대가성이 있냐? 그렇지 고마워서 몇 천만 원 받은 거 축하하느라 몇 천만 원. 그래서 판사도 기분이 나빠서 아주 호통을 쳤어요. 거기서 법정에서 1심에서 근데 꽤 오래된 일이라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까지 그냥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항소를 취소해 버렸어요. 예감이 되게 이상하더니 얼마 있다가 사면 받았어요. 사면? 예. 뭐 정권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법적으로 선고가 다 끝나가지고 했는데 다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법적으로는 어느 쪽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다 불륜이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면이 좀 하여튼 되게 특수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죠. 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법률로 하면 좋겠지만 네. 첫 번째로는 정말 사회에 다양한 사건이 있다 보면 법률만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민 통합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원이 뭐 외교적이거나 정치적인 사유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법원 자체가 정치적이 되니까 네. 그건 놔두고 법은 법대로 하고. 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있어왔고 외국에도 아직도 있기는 있고 근데 대신 법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이번에 지금 그 최태원 특사 때문에 뭐 내로남불 했다지만 내로남불. 사실 성완종 때 그 사면 얘기가 나왔을 때 참여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이명박이가 부탁해서 했니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책임이죠. 한 사람 책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면을 보면서 예전에 모 공안검사가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네. 그분의 주장으로는 공안에서 하는 사건들은 시대에 따라 유무죄가 다르다. 근데 이제 다른 뭐 특수부나 저 강력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다 죄가 되는 사건이고 공안에서 하는 무슨 사상범이라던가 노동, 뭐 시위 이런 것들은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도 있는 범죄들이라서 자기들은 굉장히 다른 검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판단하고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사면 국면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사면은 약간 공안 사범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반 사면으로 해결을 해야죠. 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다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 다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 그런 문제가 것도 되는 아니죠. 거죠. 예. 특별사면이랑 일반 사면은 뭐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사면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이 있고요. 일반 사면은 이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죄 뭐 이런 식으로 죄를 딱 특정해가지고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다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은 사람을 찍는 거죠. 이번에 음주운전자들 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몇 명이죠? 220만. 220만 예. 명을 다 한 명 한 명. 아니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반 사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전부 봐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특별사면은 음주운전한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네. 이제 해주는 거라는 표시죠.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반 사면에 가까운 거니까 이 정도 대규모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일반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정부가 보기에 그 음주운전은 뭐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 지금 하나하나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2번 걸린 사람 빼고. 뺑소니 이런 예. 거 다 뺐거든요. 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외를 두려면은 특별사면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 왜 봐주는 거예요? 사면해주는 게 일단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다 박근혜 찍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면허 따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돈 안 들이고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음주 0.1% 넘어가지고 그 면허 취소되면 1년인가 2년 있어야 면허를 네. 딸 수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죠 뭐. 노홍철 씨가 사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노홍철 씨. 아 이번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노홍철 씨 사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과는 남는 거죠? 잠깐 남죠. 예. 정가조회 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면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면하면은 지금 사람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법인에 내려진 행정처분 같은 것도 다 사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건설사 이런 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무슨 입찰 제한을 몇 년 그렇죠. 받는 이게 네.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네, 이번에 싹 털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음주운전 사면해주는 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그 정권이 바뀌면 정권 쪽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 때 그걸 기대를 해요. 네. 아주 위험한 거죠 이거. 예. 법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이제 정말 미묘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이 거의 몇백만한테 점수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하지만 사면을 해도 반드시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어떤 사면이 좋은 사면일까? 사회적 화합을 위한 뭐 대승적 차원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그 방패장 사건 가지고 갈등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 처벌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로 치면 약간 용산 참사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아주 예, 그런 걸 한다면 예. 좋죠. 법의 잣대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음. 그래도 또 정치적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서 우리 이제 넘어서자 뭐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던질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결국 이거를 뭐 개정한다 뭐 더 엄격히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안 하는 게 이게 여당 정치인 해주면 야당 정치인도 몇 명 같이 끼워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국 이 권한이 그리고 언젠가 정권 교체되면 또 있을 되면 거고. 또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면법이 대한민국 2호 법률이에요. 국가가 딱 생겼으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정부 조직법이 필요하고 그다음 2호로 생긴 법이 사면법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2008년에 개정될 때까지 60년 넘게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내로남불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조금 네, 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했죠.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정무적, 나쁘게 얘기하면 정략적으로 해서 정치인 빼주거나 이거 재벌 빼주거나 한 다음에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몇백만 벌점을 없애줍니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대는 거는 민생을 위한다. 운전도 해야 되고 먹고 사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자기 벌점 취소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데는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런 기준에 따라 사겠다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저기 유럽 쪽에 가면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죠.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정유경 기자를 사면하려면 정유경 기자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뭐 핀란드 같은 데도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쨌든 견제하는 장치를 좀 해놨고 우리나라도 그 특별사면이 워낙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이 많아서 2008년도에 네.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걸 법무부에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예.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받아서 사면을 이제 하게끔 그런 견제 장치를 두긴 했는데 사실상 그 사면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올라가는 명단 자체가 이미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명단을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거고
제가 그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본 적이 있는데 대화나 주고받다가 그 사면 심사위원회를 한때 그 비공개하지 않았었나요? 비공개했는데 예. 이제 5년 후에는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지금 예. 현재 어쨌든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5년 뒤에는 공개를 해라. 그 가장 최근에 공개된 흥미로운 회의록이 그 이건희 회장을 원포인트 네. 특별 사면했던 특사할 적이 때, 있잖아요. 네. 2009년 12월인지였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회의록을 다들 입수해서 기사가 한번 쫙 나왔었죠. 김원철 기자의 단독이었죠. 그랬던가요? 저의 단독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하루 앞서서 동아일보가 2매짜리 기사로 초를 쳐놨더라고요. 아깝게. 초를 쳐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면 절차가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제 로비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잖아요. 특히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경제 5단체에서 이렇게 일종의 청원서 원래 뭐 사면 때가 되면 각계각층에서 청원서를 올리잖아요. 이 사람도 해주세요. 근데 저 사람도 해주세요. 뭐 재벌은 도대체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그렇죠. 그런다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 사범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건 진짜 아이러니예요. 최근에 최태원 회장 사면 이거 발표나기 며칠 전에 네. SK에서 5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동안 최태원 회장이 없어서 SK가 못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 입장에서 이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네. 그냥 팔목 비틀어가지고 네. 돈 토해내게 하는 다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이 고용 창출과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은 검찰이 아닌가. 검찰이 모든 일을 다 하죠. 그냥. 포스코도 뭐 할 때가 됐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 왜 저기 지금 사내 유보금 많다고 네. 비판들을 받는데 또 일각에서 보면 재벌들이 이런 식으로 두드려 맞거나 혹은 뭐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많아서 비상금을 항상 갖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쌍수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 고용 이런 것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오히려 만약에 총수를 전부 다 그러니까 사면 안 해주고 떠나게 해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결국에서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CJ 한참 수사할 때 CJ에서 갑자기 창조경제 시리즈 광고물을 하면서 한류 얘기도 하면서 막 언론들도 꽤 떡고물을 먹었던 걸로. 신문에 전면 광고 막 계속 나오고. 막 극장에 가면 맨날 맨날 CJ 광고 나오고 나오고. 태극기 막 네. 휘날리고. 그래서 검찰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CJ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왜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거죠? CJ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래서- 빨리 형을 확정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형 집행정지 중이죠 지금. 몸이 근데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거를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정을 시키려면 포기해야 되거든요. 유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대법원에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사면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로비라는 게 나를 사면해달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포함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됐던 게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청문회 때 그 왜 수임 내역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은 사면 관련 수임 이런 대목이 나와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면으로 수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탄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 탄원서 내용이나 탄원 절차 같은 거를 알아봐줬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상담료를 받고 내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안 되는데 사면이라는 절차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포함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서류 쓰는데 도움받고 적정히 수임료를 받으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거 실무 작업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사면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정말 극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뭐 좀 가르쳐줘 하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그 사면을 총괄했던 민정수석이 황교안 당시 변호사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의심스럽다는 있는 거죠. 거죠. 그때 그래서 청문회에서 좀 논쟁이 됐었죠. 네. 최근에 문제가 된 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범인을 잡아서 기소할 때도 한번 뜨겁게 이렇게 화제가 됐었고 1심에서 무죄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최근에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서 한번 다뤄보자 해서 저희가 골랐는데 그 17년 전에 이제 대구 여대생이 고속도로 변에서 이제 화물트럭에 치여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게 워낙 뭐랄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숨졌는데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화물트럭 앞으로 뛰어들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죠. 갑자기 상식적이지 않죠. 예, 상식이지 않죠. 그래서 이 뭔가 있다 그랬는데도 경찰 쪽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15년 넘게 계속 탄원을 하면서 점차 진실이 밝혀졌는데
속옷이 발견되고 그 안에 뭐 정액이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랑 일치한다. 이게 꽤 15년, 시간이 지난 예. 뒤에야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무죄가 나왔다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증거가 나왔는데 왜 무죄냐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1, 2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논리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그 죄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건데 왜 특수강도강간으로 기소를 했냐. 여대생이 차에 치여서 발견이 됐죠. 네. 그랬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라 그랬는데 이제 그 가족 쪽에서는 거기 갈 이유도 없고 한밤중에 왜 뛰어들겠냐 하면서 그 동네를 뒤지다가 이 속옷을 찾았어요. 속옷에서 남자 정액 반응도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은 아니 그 속옷이 이 여대생 거라는 증명이 어딨냐.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 여대생이 입을 만한 거 아니고 아줌마가 입을 것 같다는 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했는데 가족 쪽에서는 이게 동생이 입은 거랑도 똑같고 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DNA 그 정액 DNA 자료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수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14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게 자료 정리를 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 정액이 누구 건지가.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런 그렇죠.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난 게 뭐가 있냐 하면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건 강도가 되거든요. 강도 공소시효는 아직 안 지났습니다. 15년이니까요. 그래서 특수 강도 강간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강도가 일단 돼야 이게 시효가 되니까 재판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강도 여부를 따져본 거죠. 강도가 안 된다. 그러면 특수강간이 설사 100% 인정되고 본인들이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공소시효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예. 특수 강도 강간 아니면 이 범인을 기소를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렇죠. 근데 강도 행위가 벌어졌는지 아닌지를 지금 와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얘기군요. 이 사건의 문제는 정말 초동 수사를 너무 잘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2심에서 새로운 증인이 등장해요. 검찰이 나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스리랑카인을 새로운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까지. 진술을 해요. 근데 그 진술을 보면 기가 막히게 구체적이에요.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두 명이 강간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명이 그 학생의 소지품을 보다가 나이가 18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랬다. 자기들 왜죠?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놀래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가 네. 외국에도 그리고 많으니까. 스리랑카에서도 네. 굉장히 처벌이 엄하대요. 네. 그래서 놀래서 자기들이 이러는 사이에 그 여학생이 도망을 쳤고 도망을 치고 나서 좀 있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아, 저 여자 죽었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책가방이나 책들은 뭐 이렇게 가지고다 어디 버렸고 그 학생증에 있는 사진만 띄어와서 이 진술한 사람한테 보여주기까지 했대요. 그렇다고 보여줬고 네. 그 사진 뒤를 보니까 어디서 뜯어낸 듯이 오돌토돌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실제로 듣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다. 그렇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떠벌리는 스타일들이 있지 그럴 수 않나요? 있죠. 성범죄자 중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판사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2심 판사는 이렇게 구체적인 걸 보니 이거는 믿기 어렵다. 아니 그러면 구체적이니까 믿기 어렵다. 그참 안 구체적이면 이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하자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예. 진짜. 100% 완전히 그 진짜 디테일까지 다 해놓으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저건 못 믿겠다. 못 이렇게 믿겠다. 가는 거고 둘이 뭉실하게 가면 둘이 뭉실해서 못 믿겠다.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 2심 판결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딱 나오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사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못 믿겠고 네. 검찰에서 처음에 진술할 때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치마 아니라 청바지인데 그러니까 아 바지네요.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거봐라 진술이 부정확하지 않냐 못 믿겠다. 근데 치마 정확한 건 정확해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부정확한 건 부정확해서 못 이게 믿겠다. 그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지 않았으면 치마나 청바지가 틀렸더라도 오래 지났으니까 그 정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선 그렇죠. 틀리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고. 오돌도돌한 사진까지 얘기하니까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참 어려워요. 이거는 네. 진실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고 또 검찰이 시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생각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게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지만 이거를 가지고
17년 전에 강도 사건을 유죄를 할 것인지가 이게 어렵죠. 무게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정말 격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강간 사건 같이 DNA가 남는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든가 아니면 상당히 장기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 법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처벌을 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강도죄를 만드는 게 맞는지 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특수 강간보다 특수 강도 강간의 공소시효가 더 긴 거죠? 전부 두 개의 범죄가 있어요. 이게 저도 어려서 처음에 법과대학 다닐 때 그걸 보고 굉장히 분개했는데 그 내란죄 이런 거 말고 일반 형사범 중에 제일 무거운 죄가 강도살인죄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강간살인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법은 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인 거하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 중에서 돈을 더 크게 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되게 그래요? 화가 나네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납득하기 그 진짜 힘드네요. 너무 화가 나는 게 특수 강간하고 특수 강도 강간이 있는데 특수 강간이 안 되니까 특수 강도 강간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죠. 됐다는 예, 건데 예. 왜 특수 강간이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되지 강도가 않는지. 제일 무거워요. 우리 제 형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이 사건 1심 판결 났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네. 검찰에 화가 나서 왜요? 막 기사를 막 준비하려고 막 자료를 모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소위 말해서 내려보낸 네. 대구지검에 내려보낸 사건이고 그 전에 2012년에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는 DNA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DNA가 같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내려보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구지검을 책임지고 있던 간부들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이 청와대에 잘 보여야 되면서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열심히 네. 했겠죠. 네. 그래서 기소를 그때 자기들 내부에서도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이러다가 결국 되는 쪽으로 했는데 그거를 또 청와대에서 엄청 세일질했어요.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가지고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잘 챙겨가지고 진범을 잡았다 막 이렇게 세일즈까지 하고 경찰에서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때 세일즈를 하고 막 그랬는데 무죄난 판결문을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소 자체가. 그래서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렇게 아버님이 억울해하시고 그러면은 조금 재판은 부족하더라도 받아봐야 한다. 조금 네. 부족하더라도 이 한번 해봐 주는 게 또 사법 그렇죠. 역할 그거는 아닌가. 검찰은 그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특히 이 정도 십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게 해가지고 맞다. 해주고, 예,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모든 게 논리적으로만 되진 않는데 대신 법원은 또 그걸 지켜줘야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청와대에는 무수히 많은 탄원서, 뭐 진정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형사 사건이 그냥 검찰을 보냅니다. 그럼 검찰로 가면 일단 대검찰청으로 가니까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에 그런 거 처음 봤을 때는 이 청와대에서 온 사건이구나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기소하면서 검찰에서도 청와대에서 온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고 청와대 보고를 했을 거고 청와대에서 셀링을 한 건데 그거 자체를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건 했는데 다만 그 시점 이 피해자의 아버님이 청와대의 진정한 이유로는 진행이 됐는데 그 전에는 뭐 했나 네. 그게 좀 그 전에 검토가 보내다가 돼야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사연 대신 공지가 있습니다. 불타는 감자가 드디어 공개 방송을 합니다. 공개 방송이라기보다 공개된 자리에서 녹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정말 실물 깡패인지 정말 훤칠한지 알고 싶으신 그날 분은 저기 화장하시는 분 좀 섭외해주세요. 8월 25일 홍대 미디어 카페 후 한겨레에서 이번에 새로 연 한겨레 미디어 카페 후에서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2시간이나 해요? 별도의 초대권이나 입장료가 입장이 없고요. 대신 자리가 50여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 안 차면 창피한 거지. 아, 큰일 났네. 이날 마침 금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 화제의 신간 도서도 거기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리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뭐 제가 이번에 내는 책이 있는데 그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몇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늘은 시청자 사연이 없었지만 이 다음 회에 또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